중동 6개국이 한국에 선언했습니다. 원유, 한국부터 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정유주가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50년 전 사막에서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1970년대 100만 명의 한국인이 40도가 넘는 중동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하루 12시간 모래바람 속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 세대가 중동에 심은 신뢰가 50년 동안 쌓였고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GCC 6개국이 한국을 최우선 원유 공급 대상으로 선언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S-오일은 하루 만에 28% 올랐고 SK이노베이션은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뉴스 뒤에 숨어있는 진짜 구조를 알면 지금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는 리스크도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유 수입량 세계 5위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들인 원유만 10억 2,900만 배럴. 원유와 석유 제품을 합치면 수입액이 155조 원에 달합니다. 국가 전체 수입의 18%가 기름값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월급의 거의 5분의 1을 주유소에서 쓰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 전체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비교입니다. 일본은 인구 1억 2,500만 명, 독일은 8,400만 명입니다. 한국은 5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이 두 나라보다 원유를 더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의 71%가 중동에서 옵니다. 사우디에서만 전체의 32%를 가져옵니다. 20여 개 나라에서 80종이 넘는 원유를 사오고 정제한 뒤 70여 개 나라에 석유 제품으로 되파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기름을 소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숫자를 뒤집어 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늘 한국이 중동에 기름을 사러 가는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동 입장에서 보십시오. 인구 5천만짜리 나라 하나가 해마다 10억 배럴을 사가고 그 기름을 세계 시장에 제품으로 풀어줍니다. 중동에게 한국은 절대 놓칠 수 없는 VIP 고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석유 시장에서 구매자의 신뢰도는 결제 능력난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대금을 연체한 적 없이 계약대로 사가고 다시 고부가 제품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유통해준 파트너. 중동 산유국에게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새로 진입하는 경쟁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신뢰 이력은 하루아침에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돈 많이 쓴다고 우선 공급을 해주진 않습니다. 중동이 한국에 매달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제1차 오일 쇼크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거리에 불이 꺼졌습니다. 가정에는 홀수날, 짝수날, 차량 운행 제한령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밤 10시 이후 네온사인을 끄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은 상식밖에 선택을 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파는 나라로 가자.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만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건설.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하루 12시간씩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주베일 산업도시를 지었고 대우건설은 이라크 전역에 도로와 항구를 깔았습니다. 1982년에는 한 해 동안 17만 명이 동시에 중동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누적 파견 인원 100만 명이 넘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당시 한국 인구가 3천만 명대였습니다. 인구 30명 중 1명이 사막으로 간 셈입니다. 아버지가, 형이, 삼촌이 가족 사진 한 장 품에 넣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국제전화 한 통이 월급의 절반이던 시절, 그 사람들이 보내온 달러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을 채웠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중동건설로 벌어들인 외화만 누적 480억 달러. 당시 한국 GDP의 2배가 넘는 돈이 사막에서 건너왔습니다. 그 돈으로 포항제철소를 세웠고 울산에 정유소를 키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4차선을 8차선으로 넓혔고 반도체 공장 부지를 닦았습니다. 사막에서 흘린 땀이 공장 굴뚝으로 정유 설비로 기술력으로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중동 입장에서 보십시오. 한국은 단순히 기름을 사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네 나라 인프라를 직접 지어준 나라였습니다. 사우디의 첫 번째 산업도시, 이라크의 고속도로, UAE의 병원, 그 설계도에 한국 엔지니어들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이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남아 있습니다. 테헤란로. 1977년 서울과 이란 수도 테헤란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강남의 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95년에 서울시가 무역의 거리로 이름을 바꾸려 했더니 이란 정부가 즉각 항의해서 철회됐습니다. 외국 수도의 이름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30년 넘게 박혀 있는 나라. 세계 어디에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오늘 GCC 6개국이 한국을 최우선 협력 대상국이라고 선언한 자리에 우리 부모 세대의 땀이 깔려 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신뢰가 지금 이 순간 한국의 협상 카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50년의 신뢰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로 이어졌는지 보면 더 소름 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정유소 탑10 중 3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SK에너지 울산 정유소가 하루 84만 배럴로 세계 3위, GS칼텍스 여수가 80만 배럴로 4위, S-오일 온산이 67만 배럴로 8위입니다. 인구 5천만 명짜리 나라가 세계 정유설비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크기만 큰 게 아닙니다.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는 대부분 중진류입니다. 무겁고 불순물이 많아서 정제가 까다롭습니다. 이 기름을 그냥 정제하면 나오는 게 대부분 경유나 중유입니다. 팔리긴 하지만 마진이 얇습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고도화 설비가 있는 공장에 넣으면 항공유, 나프타, 고급 윤활유 같은 부가가치 높은 제품이 나옵니다. 마진이 두세 배 달라집니다. 한국 정유소의 고도화율은 평균 40% 안팎으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유 100을 받아서 40만큼은 고급 제품으로 바꿔낼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아 평균이 20%대인데 한국은 2배입니다. 다른 나라가 같은 기름으로 경유를 만들 때 한국은 항공유를 뽑아냅니다. 마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정유소를 지상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땅에서 기름을 뽑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돈을 뽑아내니까요. 숫자로 보면요. 미국이 해외에서 사오는 항공유의 71%가 한국산입니다. 미 서부로 한정하면 85%까지 올라갑니다. 호주도 연료 수입의 약 25%를 한국에 기대고 있습니다. 20여 개국에서 80종 원유를 사들여 정제한 뒤 70여 개국에 석유 제품을 수출합니다. 2024년 석유 제품 수출액만 약 66조 원. 반도체, 자동차, 일반 기계 다음가는 수출 품목 4위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석유 제품을 세계에 되팔아서 66조를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유를 사서 제품으로 가공해 되파는 중간에서 그 마진을 취하는 구조. 이게 한국 정유산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가 한국에 구조를 쏟아부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시가총액 세계 1위를 다투는 이 회사가 한국의 S-오일 지분 63.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입니다.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뽑는 회사가 한국 정유사를 사들인 겁니다. 기름을 파는 쪽이 기름을 사는 쪽에 회사를 산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아람코는 지분만 갖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울산 온산에 샤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구조 2,58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공정률 85%, 2027년 초 상업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TC2C라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을 정제하지 않고 바로 플라스틱이나 화학 제품 원료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기존 공정 대비 비용은 30에서 40% 줄고 원료 전환율은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기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기존 방식은 원유에서 쓸 수 있는 화학 원료를 30% 정도밖에 못 뽑아냅니다. TC2C는 70% 이상 뽑아냅니다. 같은 기름에서 2배 넘는 값어치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왜 사우디가 이 돈을 한국에 쓸까요? 사우디는 석유 시대가 끝나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는 시대에 기름을 태워서 파는 것만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름으로 플라스틱, 섬유, 화학 소재를 만드는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화학 원료로 바꿔줄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졌을 때 그 조건에 맞는 공장이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불관계가 뒤집혔다는 증거입니다. 기름을 파는 나라가 기름을 사는 나라의 공장에 구조를 투자합니다. 한국의 정유 기술이 그만큼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람코가 돈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모든 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2026년 3월 1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는 병목입니다. 이 문이 닫히면 세계 기름값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5% 이상이 바로 이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원유 수입 3분의 2 이상이 막혔습니다. 중동산 비중이 71.5%인 나라에서 그 길이 끊긴 겁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회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우디는 1200km짜리 파이프라인을 풀가동해서 홍해 쪽으로 하루 500만 배럴을 돌리고 있고 UAE도 자체 파이프라인으로 하루 150만 배럴을 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양이 하루 2천만 배럴입니다. 다 합쳐도 절반이 안 됩니다. 홍해로 돌린다고 해도 후티 무장 세력의 위협이 남아있고 희망봉까지 빙 돌면 운송비가 폭증합니다. 미국산 원유를 더 사오는 방법도 있지만 한국 정유소는 중동산 중진류에 맞춰 설비를 지었습니다. 미국산 경진류로 바꾸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쉬운 답이 없는 겁니다. 정부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봉쇄 선언 보름 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로 날아가 2,400만 배럴 최우선 공급을 확보했고 카자흐스탄, 브라질, 호주까지 17개국에서 대체 원유를 긁어모았습니다. 4월분 5천만 배럴, 5월분 6천만 배럴, 평소의 63%와 70% 수준입니다. 26조 2천억 원 규모 전쟁 추경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IEA 공동 결의로 비축유 2246만 배럴을 풀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뉴스에서는 석유 비축량이 208을 1분이라고 합니다. 세계 6위 수준이라고요. 숫자로 보면요. 이 208일은 필수 시설만 돌렸을 때 하루 48만 배럴 쓴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실제로 하루에 쓰는 석유는 약 290만 배럴입니다. 이걸로 나누면 208일이 아니라 54일입니다. 2달이 채 안 됩니다. 비축유는 시간을 벌어주는 카드일 뿐입니다.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유류세를 내리고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해도 들어오는 기름 자체가 줄었으니 한계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중동과의 신뢰,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기술, 그 위에 세워진 구조 전체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시장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그날,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시그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정유주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직후 S오일이 하루 만에 28.45% 올랐습니다. 14만 1,300원, 52주 신고가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같은 날 신고가를 찍었고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17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는 이미 사둔 원유의 가치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재고평가 이익이라는 구조입니다. 분기 실적이 즉각 개선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정유 사사가 기름값 담합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지만 결과에 따라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유주에 들어간다면 이 리스크는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그널, SAF입니다. SAF는 항공기용 친환경 연료입니다. 기존 항공유를 대체하는 미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이 10년 안에 6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항공 부문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2.5%를 차지하는데 이걸 줄이려면 연료를 바꿔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한국 정부는 2027년부터 SAF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SK에너지는 이미 국내 최초로 SAF 상업 생산을 시작했고 유럽 수출까지 성공했습니다. GS칼텍스는 인도네시아에 연간 50만 톤 규모 바이오 원료 정제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 정유사가 SAF에서 유리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존 정유 설비를 그대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세계 최상위급 고도화 설비로 바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50년간 쌓아온 정유 인프라가 그대로 미래 시장의 진입 장벽이 됩니다. 마지막 시그널이 가장 의외입니다. 방산입니다. 이번 호르무즈 봉쇄가 드러낸 가장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기름을 실어오는 바닷길을 스스로 지킬 해군력이 부족합니다. 청해부대가 있지만 대양 전체를 커버하는 해군은 아직 없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뒤 한국 유조선 여러 척이 호르무즈 인근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보호해줄 군함이 없으니 보험사들이 전쟁 위험구역 보험료를 폭발적으로 올렸고 운항을 포기한 선박도 나왔습니다. 이 결핍이 곧 예산으로 바뀝니다. 26조 전쟁 추경이 편성됐고 해군력 증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안보 필수입니다.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할 이지스함 추가 건조, 장거리 해상 초계기, 위성 감시 체계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LIG 넥스원 같은 방산 조선 기업들이 직접 수혜 라인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유주 폭등은 끝이 아니라 50년짜리 구조의 시작입니다. 1970년대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도로를 깔던 사람들은 50년 뒤 주가 차트를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세대가 심은 신뢰가 오늘 GCC 6개국의 최우선 공급 선언으로 돌아왔고 세계 최상위 정유 기술로 꽃을 피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조는 셋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50년의 신뢰. 중동이 한국에 원유를 먼저 주는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들의 나라를 직접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이 자산은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현금보다 강합니다. 둘째, 대체 불가 기술 패권. 세계 정유소 탑10 중 3개, 미국 항공유 수입의 71%, 사우디 아람코의 9조짜리 투자. 이 숫자들은 한국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셋째, 3가지 시그널. 정유주는 유가 상승의 직접 수혜이지만 담합 수사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AF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짜리 성장 베팅입니다. 방산은 이번 봉쇄가 드러낸 구조적 결핍이 예산으로 전환되는 흐름입니다. 시장은 이미 이 구조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뉴스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50년짜리 구조를 보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AF가 왜 정유주보다 더 큰 기회인지, 어떤 기업이 가장 앞서 있는지 깊이 다루겠습니다.